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복잡한 세상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의 불빛 아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결혼 지원금 2억을 시동생 집 사주는데 기부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저에게 동의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딱 한 가지 행동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미친 듯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입니다. 결혼 행진곡의 여운이 귓가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향수와 생화,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 향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박지연, 고가의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방금 법정 남편이 된 강민준의 팔에 걸려 있었죠. 아래에는 하객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인지 가식인지 모를 축복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빈석에 앉아 흐뭇함과 서운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결혼 지원금 2억 원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집에서 제가 기죽지 않고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자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가 수없이 꿈꿔왔던 결혼식 장면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아채기 힘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오늘따라 유난히 활짝 웃는 시어머니의 미소 때문이기도 했고 시동생 강민우의 눈빛에 감춰지지 않는 더위양양한 기색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민준이 이따금 제 시선을 피하고 그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사회자가 반지 교환 후 키스 순서로 넘어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순에는 시어머니의 단독 축사가 없었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강민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순식간에 증폭되었죠.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참하고 예쁘다며 몇 마디 칭찬을 하더니 이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희 같은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들이 잘 사는 거지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둘 다 직장도 안정적이라 미래가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아직 장가 못 간 작은 아들 민우가 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결혼해서 집 사는 게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았죠.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서 시동생 집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역시나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고 모든 하객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을 빌어 기쁜 소식 하나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우리 강씨 가문에 복덩이처럼 굴러 들어온 며느리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넓고 사려 깊은지 자신의 부모님이 주신 결혼 지원금 2억 원을 선뜻 내놓아서 동생 민우의 아파트 계약금을 먼저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민우의 인생 대사를 먼저 해결해 주기로 한 거죠. 이렇게 착하고 대의를 아는 우리 며느리 박지연에게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쿵.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지원금 2억을 시동생 집 사주는데 쓴다고? 제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이 묻은 바늘처럼 고막을, 그리고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 2억은 저희 부모님이 평생 아껴 모으시고 제가 직장 생활 몇 년간 모은 돈까지 합쳐진 돈입니다. 저와 강민준의 새로운 가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시댁에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돈이었죠. 그런데 어째서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제가 시동생에게 먼저 제안해서 주는 선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소곤거리며 놀라움과 의혹,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저희 부모님의 얼굴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파렴치하고 비열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된 강탈이었습니다. 파렴치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저에게 이있지도 않은 자발적 증여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죠.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한다면 저는 대의를 모르고 시부모에게 불효하며 시동생을 아끼지 않는 며느리가 될 겁니다. 만약 제가 이 모욕을 참고 삼킨다면 그 2억은 그대로 시동생에게 넘어가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겠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세차게 쳐다보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너도 공범이야. 강민준의 얼굴 역시 잿빛이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죠. 그저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묵인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가족의 편에 서서 저를 함정으로 밀어넣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강민우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형수님 최고, 이제 내 집 생긴다 하는 역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사회자 역시 공범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아 극도로 감상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신부님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은 더 고우시군요. 이렇게 대의를 아시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큰 희생과 헌신을 하시다니요. 다시 한번 우리 신부 박지연 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parsely, applause rang out, but it was mostly drowned out by whispers. The MC held the microphone in front of me, his face plastered with a fake smile, but his voice carried an undeniable pressure. 자, 신부님, 여기 계신 모든 친지분들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님의 발표에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가득 담긴 결혼 지원금 2억 원을 시동생 민우 군에게 증여하여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조명과 시선이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를 확신했고 시동생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며 강민주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었죠. 객석의 하객들은 동정하거나 호기심에 차 있거나 그저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먹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느낌이었고 분노와 굴욕감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극도의 분노 끝에 찾아온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울고불고 소리치며 거절하는 건 너무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대의를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죠. 그들이 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저도 기꺼이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방식은 제가 정하기로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굳어있던 미소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팔을 가볍게 두드려 저를 놓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죠. 제 미소는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한 시어머니의 얼굴과 기대에 찬 시동생의 눈빛을 차례로 훑어본 뒤 잿빛 얼굴의 강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가 이내 모든 하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딱 좋을 만큼의 애교 섞인 톤으로요. 사회자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해맑아 보였지만 무대 위의 시댁 식구들은 어쩐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2억 원의 결혼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마침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과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나올 줄은, 심지어 생각을 나누겠다고 말할 줄은 예상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제가 통제 불가능한 말을 할까봐 초조하게 저를 쳐다봤죠. 저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춰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네요. 말을 마친 저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 모든 이에 의아하고 호기심 어리고 긴장된 시선 속에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앞으로 미친 듯이 망신을 당하게 될 바로 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어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정성껏 올린 신부의 머리 위에 꽂혀 있던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원앙처럼 행복한 결혼과 가문의 번영을 상징하는 옥비녀를 가볍게 뽑아들었습니다. 그 비녀는 전체가 맑은 비취색으로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가 시집가기 전 제게 소중히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군을 막고 평안을 가져다주며 우리 박씨 가문딸의 상징이라고 하셨죠. 조명 아래 비녀는 온화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사회자와 시댁 식구들도 멍하니 서 있었죠. 비녀를 뽑다니 뭘 하려는 걸까요? 어떤 의식이라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뽑자 정성껏 빗어 올렸던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아찔할 만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옥비녀를 손에 쥔 채 모든 이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소중히 간직하는 대신 비녀에 뾰족하진 않지만 단단한 끝부분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유명 디자이너의 맞춤 웨딩드레스 자락을 겨눴습니다. 치이크, 날카롭고 선명하게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제 앞에 마이크를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어 결혼식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 신부 박지연이 제 결혼식장에서 제 손으로 직접 옥비녀를 사용해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허벅지 옆선부터 드레스 끝자락까지 길고 흉측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값비싼 원단과 정교한 레이스가 순식간에 망가졌죠. 그 순간 시간은 정말로 멈췄습니다. 음악도, 대화도, 심지어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던 미소는 산산조각 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만이 남았죠. 시동생 강민우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바보처럼 멍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회자는 손에 든 식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보처럼 멍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번의 결혼식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는 광경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객석의 하객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악의 탄성, 흐느낌,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벌떡 일어나 걱정과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셨지만 제 침착하고 오히려 미소 띤 눈빛을 보시고는 다시 억지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딸을 믿기로 하신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의 반응을 무시하고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올려 그 상처를 더욱 잘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비녀를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에 꽂았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비녀는 비스듬히 꽂혔지만 어딘지 모르게 파괴적이면서도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님, 아까 저에게 물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결혼 지원금 2억을 시동생 집 사주는데 동의하냐고요. 맞죠? 저는 잿빛이 된 시댁 식구들을 훑어본 뒤 새파랗게 질린 사회자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대답은 이겁니다. 저 박지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친지분들을 모시고 선언합니다. 강시댁에서 저 박지연이라는 사람과 제 부모님이 주신 제 결혼 자금을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증여하고 당신들 집안의 대의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더욱 요염하게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이 결혼식은 이 시간부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끝없는 조롱을 담아서요. 당신들 강씨 집안은 단 10원도 구경할 생각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한강에 던져버릴지언정 저를 계산하고 등쳐먹으려는 은혜도 모르는 족속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찢어진 웨딩드레스는 바로 당신들이 벗어던진 위선의 가면입니다. 저 박지연, 시집 안 갑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넋이 나간 사회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등 뒤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는 시댁 식구들과 저를 막으려는 강민준, 그리고 천장이 떠나갈 듯한 하객들의 함성을 무시한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등을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게 저희 부모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비명, 시동생의 당황한 중얼거림, 사회자의 횡설수설하는 수습 멘트, 그리고 강씨 집안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극도의 망신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결혼식은 그들 악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반격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이 흐른 뒤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소음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저 박지연은 등을 곧게 펴고 그 값비싼, 하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린 웨딩드레스를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주빈석에
부모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이었죠. 세상에,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찢었어. 시집 안 간대. 저 여자 시집 안 간다고 했어. 결혼 지원금 2억을 시동생한테 주라니 저 강씨 집안 제정신이야? 어쩐지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다 했어. 이런 속셈이었군. 와, 저 신부 진짜 대단하다.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버리네. 찍어. 대박 사건이야. 웅성거림, 탄성,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상황 파악 못하고 신나서 떠드는 몇몇 친척이나 하객들, 심지어 놀라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뒤섞여 극도의 부조화를 이룬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낭만적이고 따뜻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대형 구경거리이자 재난 현장으로 변해버렸죠. 수많은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제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충격, 동정, 호기심, 그리고 고소하다는 눈빛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처음에 격렬한 심장 박동이 지나간 후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배수진을 친 후의 냉정함이 저를 감쌌죠. 박지연,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 김미숙네 이름 하나 붙여주죠. 이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혼란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마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이 승리를 확신하고 작은 아들을 위한 전리품을 막 손에 넣으려던 순간에요. 그녀는 거의 무대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했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하이힐이 꺾여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똑바로 말해. 이 결혼이 네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거야? 우리 강씨 집안 체면을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그녀와 말 섞는 것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녀가 지금처럼 격분할수록 그녀의 이전 계획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만 드러날 뿐이었죠. 지현아, 박민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당황과 애원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저를 따라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였죠. 지현아, 충동적으로 굴지 마. 무슨 일이든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엄마, 그게 지현이가 그냥 순간적으로 홧김에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오늘 손님들도 이렇게 많은데 제발 이러지 마. 응? 저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그가 비틀거렸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드디어 몸을 돌려 불과 몇 분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민망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제가 받은 굴욕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몇 사람에게는 똑똑히 들릴 정도였죠. 박민준,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건데? 내 엄마가 내 동의도 없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 부모님이 주신 2억을 내 동생한테 준다고 발표했을 때 넌 왜 그게 이러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사회자가 나한테 동의하냐고 윽박지를 때 넌 왜 벙어리처럼 서 있기만 했어? 이제 와서 내가 반항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라고? 연이은 제 질문은 차가운 채찍처럼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입술을 떨었지만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반복할 뿐이었죠. 해명,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해명은 내 좋은 엄마랑 좋은 동생한테나 가서 해. 우리 사이엔 더 할 말 없어.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의 나약하고 무능한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엄마는 눈가가 벌개져 있었죠. 단단히 화가 나신 동시에 마음이 찢어지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손을 꽉 잡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죠.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 눈에는 지금 분노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으로 마주 나왔습니다. 지현아. 엄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어.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힘에서 말없는 지지와 아빠가 해결해 주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수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요.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딜까? 시어머니 김미숙이 이미 우리 앞까지 달려와 길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지현,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기만 해봐. 내 아들 결혼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겠다고? 어림없어. 그 2억, 네가 우리 강씨 집안의 시집온 이상 우리 집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고. 당장 돌아가서 사회자한테 방금 건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하객들한테 사과해. 결혼식 계속 진행해.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랫동안 윗사람으로서 살아온 위엄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아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저를 등 뒤로 보호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미숙을 쏘아 보았습니다. 김미숙 씨, 내 딸이 당신들 집에 시집 가는 건 민준이랑 잘 살아보라고 가는 거지. 당신들 집안의 현금 인출기가 되려고 가는 게 아니오. 당신들 강씨 집안 참 뻔뻔하고 계산적 기구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 돈을 강제로 뺏어서 당신 작은아들한테 주려고 하다니. 우리 박씨 집안이 죽은 줄 아시오? 평소 온화하고 신사적이신 아빠였지만 진심으로 화가 나셨을 때에 기세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김미숙은 그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뭐가 강제로 뺏는 겁니까? 저는 발표한 것뿐이에요. 지연이가 전에 다 동의했던 거라고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웨딩드레스까지 찢으며 결혼식을 망친 건 당신들 박씨 집안이 딸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죠. 이런 미친. 엄마가 더는 참지 못하고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언제 당신들한테 동의했어.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내 딸이 마음 약한 거 이용해서 등쳐먹으려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이 결혼 우리 안 해. 지연아, 가자. 저런 집구석이랑 1분 1초도 더 있기 역겨워. 아이, 맞습니다. 안 합니다. 제 큰아버지, 아빠의 형님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죠. 강씨 집안 덕분에 오늘 구경 잘했네. 이게 어디 시집 보내는 거야. 날강도지. 여기 계신 친지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강씨 집안이 먼저 의리를 저버린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박 씨 집안 친척과 친구들도 펀펀이 일어나 강 씨 집안 사람들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집안 쪽은 영문 모르는 몇몇 친척이 아직 화해를 주선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김미숙의 친정 식구들도 싸움에 가세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말다툼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죠. 시동생 강민우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아파트 꿈이 눈앞에서 날아갈 판이었죠. 그는 초조하게 강민준을 붙잡았습니다. 형, 말 좀 해봐. 형수님이 저러면 내 집은 어떻게? 강민준은 동생에게 붙잡힌 채 통제불능의 상황과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의 단호한 태도, 특히 제 차갑고 낯선 눈빛을 보며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김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일단 지연이부터 진정시켜야. 진정? 내가 진정이 안 돼. 김미숙은 완전히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며느리야. 이 늙은이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찍고 시집 안 간다고? 우리 강씨 집안을 온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야. 나 못 살아. 그녀의 첫째 울고, 둘째 떼쓰고, 셋째 드러눕는 작전은 상황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젓거나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이 흥미로운 장면을 놓칠세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사회자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헛되이 외쳤습니다. 하객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 다들 진정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막장 드라마를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했죠. 이게 내가 시집 가려던 집안이고 이게 나한테 잘해주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가요. 저는 다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유난히 선명했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박씨 집안 친척들에게 함께 떠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난장판이 된 현장을 둘러보다가 김미숙을 부축하려는 강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군. 오늘 이 소동에 대해 당신들 강씨 집안은 우리 박씨 집안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걸세. 결혼은 이걸로 끝이야. 이후의 일은 우리 변호사가 연락할 걸세. 말을 마친 아빠는 저와 엄마를 보호하며 우리 박씨 집안 일행은 모든 하객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김미숙의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울음소리, 강민우의 무능한 불평, 사회자의 창백한 변명, 그리고 강씨 집안 다른 친척들의 수습하려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준이 따라오려 했지만 친척들에게 붙잡혔고 우리 집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와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저녁바람이 약간의 한기를 머금고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현아, 괜찮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쳤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요. 네, 정신이 맑았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이 잘못된 사랑과
어리석었던 기대 때문에 아팠지만 그보다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은 듯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웨딩드레스 한 벌과 한바탕 소동으로 한 집안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가 저는 재빨리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찢어진 고가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저는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와 강민준의 짧고 거짓된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제 비현실적인 환상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죠. 호기심에 묻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강민준의 장황한 변명과 애원이 담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바로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와 부모님,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은 호텔의 비상 통로를 이용해 혹시 모를 기자나 구경꾼들을 피해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저는 비로소 겉보기엔 아름다웠지만 속은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 결혼식이 완전히 과거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혼지원금 2억은 아직 제 통장에 있어요. 그들은 10원 한 장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전에 강씨 집에서 준 예단비 5천만 원은 어떻게 하죠? 아빠는 운전을 하며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단비는 일단 신경 쓰지 마라.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결혼을 파탄낸 건 명백히 강씨 집안의 잘못이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면목도 없을 거다. 설사 소송을 걸어와도 우린 겁낼 것 없어.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강민준과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지 확실히 생각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되돌린다고요? 오늘 그 치밀하게 계획된 굴욕을 겪고 강민준의 나약함과 그들 가족의 계산적인 모습을 본 이후에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아빠, 끝났어요. 그가 무대 위에서 침묵을 선택하고 그의 엄마가 저에게 그 2억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걸 지켜봤을 때부터 저와 그는 끝났어요. 알겠다. 아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으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하자. 나머지는 아빠한테 맡겨. 차는 평온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친척들의 질문, 친구들의 걱정, 그리고 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등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창에 기댄 채 마음속 평온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박지연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제 피를 빨아먹으려 했다면 과연 마지막에 누가 껍질까지 벗겨지게 될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니까요. 강씨 집안의 망신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 저지른 행동에 대해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창밖 도시의 소음은 차단된 듯 했고 집안에는 재난을 겪고 난 후에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무렇게나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흉측한 찢어진 자국은 제가 겪은 황당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상처와 같았죠.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시며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일단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좀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청끝이 뜨거운 물이 몸을 씻어내렸지만 사람들 앞에서 계산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끈적하고 역겨운 느낌은 씻겨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은 수증기로 뿌옇게 변했고 저는 그 속에 흐릿한 제 모습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찍고 결혼을 파탄낸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잠재된 위험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리석은 박지연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아빠가 거실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죠. 엄마는 그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 앉아라. 아빠가 옆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았죠. 감정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니까 아빠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아빠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2억 원이랑 강 씨 집에서 준 예단비에 대해서 결혼 전에 정확히 어떻게 얘기가 됐었니?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다못해 농담으로라도 그 돈을 강민우 집 사주는데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니?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죠. 아빠, 엄마.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런 약속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 2억은 두 분이 힘들게 모으신 돈이고 제 미래의 버팀목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시동생한테 줍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결혼 전의 일들을 자세히 회상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전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강 씨 집에서 예단비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어요. 좋은 뜻이라고 했죠. 그때는 저도 그들이 꽤 성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우리 집은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예단비는 그들 성의껏 하라고 하셨죠. 그 5천만 원은 제가 다시 가져가고 부모님이 주시는 2억과 합쳐서 총 2억 5천만 원을 우리 신혼 가정의 종잣돈으로 쓰기로 했어요. 다시만 그 5천만 원을 우리 신혼 가정의 종잣돈으로 쓰기로 했어요. 차를 샀거나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거나요. 강민준도 그때는 아주 기뻐하며 그 계획에 동의했어요. 문제는 2달 전쯤 생겼어요. 시동생 강민우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결혼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반드시 신혼집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군요. 엄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돈을 노리기 시작한 거구나. 처음에는 떠보기였어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먼저 강민준이 제 앞에서 자꾸 한숨을 쉬면서 부모님이 민우 집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계약금이 한참 모자란다고요. 늙으신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셨는데 형으로서 마음이 안 좋다고 했죠. 저는 그때 바보같이 그를 위로하면서 젊은이들은 스스로 노력할 수 있고 민우 여자친구 집에서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 후로는 김미숙, 제 좋은 시어머니가 등장했죠. 그녀는 몇 번이나 제 앞에서 제가 동시하고 집안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민우 여자친구가 저와는 달리 사려 깊지 못하고 억지로 집을 사달라고 조른다고 했어요. 말의 뉘앙스는 우리 집안 형편이 좋으니 좀 도와줄 수 없냐는 거였죠. 아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넌 뭐라고 답했니? 저는 명확히 거절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2억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고 저와 강민준이 잘 살라고 주신 돈이지 강 씨 집안의 공동 재산도 아니고 시동생을 위한 돈은
더더욱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김미숙 씨 표정이 안 좋았지만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나중에 강민준이 대신 사과하면서 자기 엄마는 그냥 솔직해서 그런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치밀한 떠보기였어요. 제 태도가 단호한 걸 보고 그들은 오늘 결혼식에서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작전을 짠 거죠. 분위기와 여론을 이용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만들려고요. 그럼 증거로 남은 게 있니? 예를 들면 카톡 대화 같은 거. 아빠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잊을 뻔했던 가장 중요한 것, 증거가 떠올랐습니다. 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 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아까는 무음으로 해놓고 강민준의 메시지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대화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아빠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한 달 전쯤 김미숙 씨가 카톡으로 또 넌지시 떠봤어요. 민우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계약금이 1억인데 자기들이 4천만 원을 모았는데 6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좀 빌려줄 수 없냐고요. 대화 기록 속에서 김미숙의 말투는 상의하는 듯했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당시 답변은 매우 명확했죠. 어머님, 저와 민준 씨도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돈은 계획이 다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민우 씨 집 문제는 그와 여자친구가 더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미숙은 라고 답한 뒤 포기하지 않고 덧붙였죠. 지연아, 내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이제 한 가족인데 형제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민준이가 형이니까 동생 돕는 게 도리지. 저는 당시 도리는 도리지만 형편에 맞게 해야죠.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건 못 도와드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녀가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요. 저는 다시 강민준과의 대화 기록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쯤 강민준이 갑자기 저한테 그 2억이 든 통장이 예단비랑 같이 있냐고 아니면 따로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따로 있다고 답했죠. 강민준이 갑자기 저한테, 강민준이 갑자기 저한테, 그랬더니 또 떠보듯이 결혼식 날 그 통장을 가지고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집에 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도 그렇지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은 돈의 행방을 알고 싶었던 거고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제가 직접 통장을 건네주는 쇼를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통장을 안 가져온다는 걸 알고 차선책으로 일단 말로만 발표하고 나중에 저를 압박해서 받아내려 한 거죠. 이 대화 기록들은 아주 중요해. 특히 내 시어머니와의 대화. 네가 명확히 거절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 후 결혼식에서 그녀가 네가 자발적으로 증여했다고 공언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기야.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또 있니?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다가 한 가지 디테일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결혼식 3일 전에 강민준이랑 마지막으로 식순을 확인했는데 사회자 쪽에서 보내준 식순에는 시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발표하는 순서가 아예 없었어요. 저는 그때 식순이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순서는 임시로 추가되었거나 아예 그들과 사회자가 저 몰래 짜고 친 거였어요. 그 말은 즉 사회자도 공범이었다는 거네. 엄마가 화가 나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내 딸한테 덫을 놓은 거였어.
아빠, 엄마. 저는 두 분을 보며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저는 절대 다시 할 수 없어요. 저와 강민주는 이미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죠. 지금 당장 이혼해야 해요.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저와 강민주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겹경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헤어지는 게 훨씬 간단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법적인 부부관계 해소가 필요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편하게 해줄 순 없어. 예단비 5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줄 생각 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결혼식의 모든 손실, 호텔, 웨딩업체, 식대 중 우리 집에서 낸 부분은 전부 강씨 집안에서 부담해야 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낼 거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강민준의 전화였죠. 그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십 개의 장문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누르고 카톡을 열어 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처음 온 메시지는 결혼식이 막 끝났을 때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집에 도착했어? 미안해. 오늘 일은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다 오해야. 네가 화난 건 알겠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웨딩드레스를 찍고 결혼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양가 체면은 뭐가 돼? 그리고 30분 뒤에 온 메시지. 지연아, 제발 부탁할게.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지금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어. 집안은 엉망이야. 그 2억,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 결혼식 비용도 다 썼고, 손님들도 다 불렀는데,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잖아. 가장 최근 메시지는 몇 분 전에 온 것이었고, 말투에는 이미 원망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연, 너 꼭 그렇게 독하게 굴어야겠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찍고 결혼을 망친 건 내 기분은 생각한 거야? 우리 둘의 미래는 생각한 거냐고? 넌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우리 사이의 사랑이 그깟 돈 2억만도 못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못 믿는다고? 사랑이 2억만도 못하다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의 엄마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결혼 자금을 강탈하려 했을 때 그는 침묵했고 제가 사회자에게 추궁당할 때 그는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독하다고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군요. 저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바로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김미숙과의 대화에서 돈 빌려주는 것을 거절했던 대화 기록 캡처. 그리고 시어머니 발표 순서가 없었던 사회자 식순 캡처와 함께 파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소록을 열어 이 변호사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은 아버지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경제 분쟁과 이혼 소송에 능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이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양.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인가? 그는 아직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긴급한 상황에 처해서요. 제 결혼에 관한 일인데 사실 제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오늘 벌어진 일과 결혼 전 강씨 집안의
계산적인 행동들과 떠보기,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 기록 증거들까지 모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들으시다가 가끔 핵심적인 질문을 한두 개 던지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지현 양, 아주 잘했네. 그리고 아주 단호했어. 그런 상황에서는 즉시 결단을 내리는 게 최선이야.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끝이 없지. 지연 양이 모아둔 증거들은 아주 유리해. 특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명확히 거절한 대화 기록과 식수는 상대방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네. 변호사님, 저는 지금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고 제 권리를 최대한 지키고 싶습니다. 강 씨 집에서 준 예단비 5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식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운 냉정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알겠네. 비록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지만 혼인 관계 지속 기간이 극히 짧고 상대방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기 행위로 개인 재산을 침해하려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귀책 사유는 명백히 강 씨 쪽에 있네. 이런 경우 예단비 반환 거부를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관련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네. 제가 최대한 빨리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우리 쪽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겠네. 그리고 당분간 강민준이나 그 가족과 직접적인 소통은 피하도록 하게. 상대방에게 말려들거나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말이야. 네, 변호사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전문가가 맡아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파일로 묶은 증거들을 이 변호사님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다 처리됐니?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엄마가 안타까운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다행이다. 일찍 알게 돼서 결혼하고 나서 저런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네. 결혼식 한 번의 대가로 평생 핏발리며 살 운명을 피한 셈이니까요. 어쩌면 정말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강민준이 보낸 마지막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내용은 여전히 가소로웠습니다. 지연아, 네가 나를, 우리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 내일 우리 부모님이 댁으로 직접 찾아뵙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을까? 직접 찾아뵙고 얘기한다고? 저는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 마음을 돌려서 강 씨 집안의 호구로 계속 남아달라고? 아니면 그 2억을 어떻게 빌려줄지 얘기하자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딱 2글자를 답장했습니다. 그것은 이 관계와 이 가족에 대한 저의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민준의 모든 연락처, 전화번호, 카톡, SNS 계정까지 전부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싸움터는 법정이고 여론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마음이 싸움터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강 씨 집안 각오 단단히 하세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집에 틀어박혀 휴대폰도 꺼두고 불필요한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고 다음 단계를 냉정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배려하여 방해하지 않으시고
그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며 조용한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이 이미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식에서의 대반전은 친척과 친구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회자될 뜨거운 화제였으니까요. 가끔 휴대폰을 켜면 수많은 미확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몇몇 친구에게만 간단히 안부를 전했습니다. 강민주는 예상대로 제 모든 연락처가 차단되자 제 친구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 절친인 수진이가 그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줬죠. 수진아, 부탁인데 지연이한테 전화 좀 받으라고 해줄래? 정말 걔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사이에 큰 오해가 있어. 걔가 화난 건 알지만 나 정말 걔 사랑해. 이런 일로 우리 관계를 포기할 순 없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줘. 제발 기회 한 번만 달라고. 이 글을 보며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랑? 그의 사랑이라는 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모욕당하는 걸 방치하고 나중에는 이 모든 걸 오해와 이런 일로 치부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랑은 너무나 값싸고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무시하고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강씨 집안에 닥쳤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서재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귀책 사유 인정에 관한 법률 조항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전문가시지만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휘둘리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아빠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희미한 쾌감이 서려 있었죠. 지현아, 방금 이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 내용 증명은 이미 등기로 발송됐다고 하네. 아마 오늘 오후면 강씨 집에 도착할 거야. 저는 컴퓨터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이 내용 증명은 제가 강씨 집안에 쏘아 올린 첫 번째 신호탄이자 휴전의 끝과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강경해. 아빠가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강씨 집안이 결혼식에서 보인 행동이 사기에 해당하며 너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명시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식 관련 비용 중 우리 측 부담액의 절반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 그리고 그들이 준 예단비 5천만 원은 귀책 사유로 인해 반환하지 않겠다고도 했고 마지막으로 7일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들의 행동에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하고 도의적으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고 보자. 아빠가 냉소하셨습니다. 김미숙 그 여자 성격에 내용 증명 받으면 길길이 날뛸 게 뻔해. 역시나 오후 서너 시쯤 저희 집 유선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발신 번호를 확인하고는 제게 눈짓하셨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찍혀 있었죠. 저는 받으라고 하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김미숙의 익숙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죠. 박지연 바꿔. 당장 바꾸라고.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 박씨 집안이 감히 우리를 고소해. 내용 증명. 너희들 양심도 없냐. 엄마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용 증명 받으셨으면 내용이나 제대로 읽어보세요. 어느 쪽이 양심 없는 짓을 먼저 했는지 똑똑히 쓰여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 결혼 자금을 강탈하려던 건 당신들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를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죠? 개소리. 무슨 강탈이야. 나는 발표한 것뿐이야. 박지연 걔가 전에 동의했던 거라고. 걔가 말을 바꿔놓고 결혼식장에서 미친년처럼 웨딩드레스를 찢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킨 건데 내가 아직 당신들한테 따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감히 적반하장으로 나와? 어림없어. 그 예단비 5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내. 그리고 결혼식 손실도 다 당신들이 배상해. 김미숙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거의 찢어질 듯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 저는 일부러 거리감 있는 호칭을 썼습니다. 카톡 대화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거절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당신이 결혼식에서 거짓말을 하고 여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용 증명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판사님이 당신의 억지를 믿을지, 제 손에 있는 증거를 믿을지 한번 보자고요. 제 목소리를 듣자 김미숙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더욱 격분했습니다. 박지연, 너 드디어 목소리 내는구나.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민준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가 어떻게 걔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너 양심도 없냐? 돈 몇 푼. 그녀의 파렴치한 논리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2억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이라고요. 바람에 날려온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민주는 그가 당신이 저를 모욕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방귀 한 번 못 끼고 서 있었을 때부터 저를 좋아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김미숙 씨, 잘 들으세요. 이 일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내용 증명대로 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너. 김미숙은 아마 평생 이렇게 단호하게 반박당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에게는요. 그녀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아, 박지연. 소송을 걸겠다고? 우리 강씨 집안도 끝까지 가주지. 어디 세상에 우리 말 들어주는 데가 없나 보자. 너희 박씨 집안이 돈 많다고 유세야? 돈 많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 막 괴롭혀도 돼? 내가 인터넷에 다 폭로할 거야. 너희 집안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기 싫었습니다. 폭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마침 잘 됐네요.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과연 누가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결혼 자금을 대놓고 강탈하려 했는지, 어느 집안이 탐욕스럽고 계산적인지 말이에요. 지금 이 통화 녹음 중입니다. 당신의 방금 발언도 증거로 변호사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뚜뚜. 통화 종료음이 들리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저 김미숙이라는 여자, 정말 막무가내구나. 말도 안 통해. 저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럴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요.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이성적이고 침착한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저런 감정적인 반응은 자기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막무가내인지만 증명해주는 꼴이에요. 예상대로 강 씨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강 씨 집안의 먼 친척이자 저희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몰래 엄마에게 전해주신 말에 따르면 김미숙은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컵을 집어던지고 박 씨 집안이 파렴치하다, 제가 사악하다, 강민준이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강민준의 아버지 강성국 씨는 평소에는 그럭저럭 성실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소송에 휘말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용 증명의 엄중한 문구와 법률 조항들을 보고 손까지 떨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김미숙에게 왜 결혼식에서 그런 짓을 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원망했고, 강민준 본인은 제게 연락하려다 실패하고 내용 증명까지 받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제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와 그리고 그의 집안과 완전히 선을 긋고 그것도 아주 단호한 방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강민준이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모습이 아주 불쌍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불쌍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가 침묵을 선택한 그 순간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불쌍함은 제가 무대 위에서 받았던 굴욕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민주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제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어른으로서 중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를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하죠. 민준아, 큰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희 집안 이번 일은 정말 아니었다. 결혼식장에서 지연이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참겠냐. 이제 와서 무섭다고? 늦었어. 지연이는 우리 박씨 집안의 보물이야.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애가 아니라고. 내용 증명 받았으면 그대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전화하면 너까지 욕먹을 줄 알아. 사방이 막힌 강민주는 완전히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결혼식 파문 소식은 어느 친절한 하객이 찍었는지 모를 희미한 동영상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김미숙의 발표, 저의 반박,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찢는 충격적인 장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생생한 묘사와 함께 충격 실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결혼 자금 강탈 시도, 신부 빡쳐서 웨딩드레스 찢고 파혼 선언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핵심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기엔 충분했습니다. 여론은 거의 압도적으로 제 편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탐욕과 추악함을 비난하고 저의 단호함과 용기를 칭찬했죠. 간혹 화해를 종용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곧 비난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런 여론은 강씨 집안에 엄청난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우리의 강경한 요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 매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여유가 묻어났죠. 지연 양, 여론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건 재판이 열리더라도 그들을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걸세. 그리고 등기 정보를 보니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수령했더군. 이제 7일의 시한이 시작됐어. 상황을 지켜보자고. 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용 증명은 첫 단계, 여론은 지원 사격이었죠. 저는 강씨 집안, 특히 김미숙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반격을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그들이 시작했고 저는 끝까지 상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제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계산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망신은 결혼식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막식이었을 뿐입니다. 내용 증명은 깊은 물속에 던져진 폭탄처럼 강씨 집안을 뒤흔들었고 뒤따른 여론의 폭풍은 무자비한 해일처럼 그들의 위태로운 체면을 씻어내리며 추악한 민낯을 햇볕 아래 드러냈습니다. 김미숙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뼛속 깊이 밝힌 논리 속에서 잘못은 언제나 남의 탓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협박하는 것은 갑질이었고 제가 결혼을 파기하고 망신을 준 것은 불효였으며 갑게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모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명해야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가입한 지 반나절도 안 된 분노에 찬 아이디의 계정이 지역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몇 군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매우 선동적이었죠. 피눈물로 고발합니다. 악독한 부잣집 딸,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찍고 변호사 동원해 시댁 협박 중. 포뉴, 내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자신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오히려 계산에 당한 비련의 시어머니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2억은 제가 자발적으로 동생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이며 결혼식에서는 그저 저에게 착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일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자기 변심하여 웨딩드레스를 찢는 미친 짓을 벌였고 그 목적은 강씨 집안이 준 예단비 5천만 원을 가로채기 위함이었다고 했죠. 그래서는 저희 집안의 배경을 암시하며 변호사와 결탁하여 소송으로 성실한 서민 가정을 죽이려 한다고 썼습니다. 글솜씨는 조악하고 논리는 엉망이었지만 제목이 자극적이고 내용이 막장이라 순식간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거 진짜임? 대박 반전인데? 만약 사실이면 저 신부 소름 돋는다. 양쪽 증거 나올 때까지 존버. 저는 그 글을 보고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었죠. 다행히 저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즉시 반박하지 않고 그 글이 반나절 정도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김미숙의 가소로운 연기를 보게 한 거죠. 동시에 저는 미디어 운영에 능한 친구에게 부탁해 반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글의 인기가 오르고 의심의 목소리와 증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을 때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에 팔로워가 꽤 있는 몇몇 생활정보 및 연애 블로거들이 거의 동시에 증거가 담긴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팩트체크 막장 시어머니의 거짓말, 카톡 원본 공개, 결혼식장 진실게임, 시어머니, 며느리 결혼자금, 지시, 2억 강탈시도, 현장 재구성. 포스팅에는 저와 김미숙의 카톡 대화 캡처가 선명하게 올라갔습니다. 핵심 정보는 가렸지만 대화 내용은 그대로였죠. 그녀가 어떻게 떠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제가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드러나 그녀의 자발적 제안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혼식 사회자의 원본 식순 캡처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발표 순서가 없었죠. 이것은 강씨 집안과 사회자가 짜고 친 기습 공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집된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미숙의 격분한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죠. 박지연 걔가 전에 동의했던 거라고. 걔가 말을 바꾼 거야. 그 예단비 5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내. 내가 인터넷에 다 폭로할 거야. 너희 집안의 추악한 민낯을. 이것은 그녀가 저희 집에 전화했을 때 제가 녹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 있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백히 드러났죠. 이 포스팅들은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김미숙의 허술한 고발글을 박살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압도적으로 기울었습니다. 와, 저 시어머니 진짜 양심 없다. 카톡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녹음 들어보니 완전 막무가내네. 신부님 힘내세요. 허우, 저런 집안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함. 네티즌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곧 강씨 집안의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죠. 강민준이 다니는 회사 이름, 강민우의 이름과 그의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불길은 현실로 번졌습니다. 강민준은 회사에서 동료와 상사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마마보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그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까지 했죠.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급격히 수척해졌습니다. 시동생 강민우는 꿈이 산산조각난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집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던 그의 여자친구는 이 모든 진실과 막장 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제 웨딩드레스를 찢어서 진실을 알려주신 박지현님께 감사합니다. 며느리 등쳐서 작은 아들 뒷바라지하려는 집안에 시집갈 뻔했네요. 이별해서 행복합니다. 이 이별 선언은 널리 퍼지며 강씨 집안을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았습니다. 강민우는 집도 여자친구도 잃고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는 엄마를 원망하지 못하고 모든 화를 무능한 형 강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강씨 집안 내부는 형제간의 다툼으로 끊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김미숙은 여론을 뒤집으려다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죠. 그녀가 올린 글에는 조롱과 비난 댓글만 가득했고 동네에서는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늘 침묵하던 강성국 씨는 이 모든 압박과 집안 싸움 속에서 결국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씨 집안은 완전히 명예를 잃고 안팎으로 고립되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적절한 시점에 강민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후 통첩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강민준 씨, 여론 상황은 보셨을 겁니다. 계속 버티는 건 당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조건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때의 강민준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붕괴했고 직장은 위태로웠으며 사회적 매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엄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강민준 씨. 이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결정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 박지연 씨의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조건을 전부 수용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준은 병상에 누워 한숨 쉬는 아버지와
여전히 욕을 퍼붓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는 동생을 보며 깊은 절망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의 황당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더라면, 만약 결혼식장에서 지연이를 보호했더라면, 하지만 만약은 없었습니다. 그는 강씨 집안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굴복하거나 완전히 파멸하거나 이 모든 것을 저는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동정도 없이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이 저를 계산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까요? 강씨 집안의 체면은 이번 여론전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 진흙 속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이 변호사님이 정한 마지막 시한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 때문이었죠. 강씨 집안, 특히 강민준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후 4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죠. 강민준의 회사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는 곤란한 목소리로 강민준의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 와서 좀 달래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직장을 빌미로 저를 압박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뻔한 남자를 위로하라고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장님, 저와 강민준 씨의 일은 법적으로 해결 중입니다. 그의 감정 문제는 그나 그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회사에 폐를 끼쳐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후 5시쯤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하지만 초췌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죠.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아, 제발 몇 분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우리 서로 그만 괴롭히면 안 될까? 서로 괴롭히다니. 정말 기가 막힌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강민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괴롭힌 건 당신들 집안이었어. 자업자득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라니. 그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 잘못이야. 인터넷에서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아버지는 병원에 쓰러지시고 동생은 파혼당하고 나도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우리 벌 받을 만큼 받았잖아. 제발 우리 좀 봐주면 안 돼? 당신들을 봐주라고?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그럼 그때 무대 위에서 당신들 가족에게 바보 취급당하던 나는 누가 봐줬는데? 제가 그의 아픈 곳을 찌르자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듯 갑자기 격분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무능하고 나약했어. 하지만 그건 우리 엄마잖아. 날 키워주신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랑 싸워. 그래, 우리 집이 내 돈 2억 탐냈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너희 집은 돈 많잖아. 2억이면 너한테는 명품 가방 몇 개 안 사는 거잖아. 내 동생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넌 꼭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피를 봐야겠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야 속이 시원해? 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파렴치한 말들이 얼음 섞인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연민마저 산산조각 났죠. 아,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 집 돈은 탐내도 되는 것이었고 제 결혼 자금은 빼앗아도 되는 그깟 돈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극도의 냉정함이 분노를 대신했죠. 강민준, 잘 들어. 첫째, 우리 집 돈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당신들이 탐낼 이유 없어. 둘째, 그 2억 내가 길바닥에 버릴지언정 당신들 같은 탐욕스러운 족속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줘. 셋째, 당신들이 나를 계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린 가족이 아니었어. 넷째, 피를 본다고? 맞아. 당신들이 나를 계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지만 죽는 건 당신들처럼 파렴치한 물고기뿐일 거야. 제 말에 강민주는 멍하니 서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강민준, 불쌍한 척하지 마. 당신 엄마가 소중하면 우리 엄마는 안 소중해. 힘들게 키운 딸을 당신들 집에 보내서 그런 모욕이나 당하라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정말 값싸다. 지금 내 꼴을 봐. 직장도 잃게 생겼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된 기분이 어때? 이 모든 건 너랑 내 좋은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역겨우니까.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미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등 뒤에서 강민주는 벽에 기댄 채 얼굴을 감싸쥐고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녹음 파일을 이 변호사님께 바로 전송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특히 강민준이 이성을 잃고 내뱉은 그 진심은 이 변호사님께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것이고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굴이 난 그날 밤 이 변호사님은 내일이 마지막 기한인데 그들은 결국 눈물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소송 자료 준비하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동도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강민준과의 그 역겨운 대치 이후 저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소송 준비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쏟았습니다. 이력서를 새로 쓰고 헤드헌터를 통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봤죠. 그 짧았던 결혼 생활은 제 이력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 결혼식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 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호텔 계약금, 웨딩업체 잔금, 식대, 드레스, 예물 등 우리 집에서 부담한 부분과 강 씨 집에서 부담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죠.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을 때 강 씨 집안의 폭풍은 내부 갈등의 폭발로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모든 계산의 원인이었던 시동생 강민우가 있었죠. 강민우의 인생은 며칠 만에 신혼집을 갖고 결혼을 앞둔 예비 승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SNS에 이별을 공표한 뒤 모든 연락을 끊었고 직장에서는 형수 돈으로 집 사려던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 동료와 상사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그 분노와 원망을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어머니 김미숙과 무능한 형 강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집에서 사소한 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김미숙에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깟 면子때문에 며느리 쥐락펴락하려고 그 짓만 안 했어도 집은커녕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미숙은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 라며 울부짖었지만 분노한 강민우는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소란에 나온 강민준에게도 불똥이 튀었죠. 형은 또 뭐야?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이 무능한 놈아. 내가 무능하다고? 강민준도 쌓였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랑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깟 돈 때문에 이 결혼을 했겠어? 이 지경까지 왔겠냐고. 집안의 기생충은 너잖아. 형제는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는 두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공포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가족이 그녀의 탐욕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소란은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씨 집안은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맞았습니다. 강민우는 폐인처럼 술과 게임에 빠져 살았고 김미숙은 기력을 잃었으며 강민주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회사를 오갔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내부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들은 더 빨리 굴복할 겁니다. 소송장은 월요일에 접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비극에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악의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은 것뿐이니까요. 월요일 이 변호사님의 예고대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거의 동시에 법원의 출석 요구서가 강씨 집안에 송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씨 집안의 위태로운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은 그들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강성국 씨는 경상에서 소식을 듣고 민준아, 항복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집안 정말 끝장나겠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강민주는 회사에서 법원 등기를 받고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 속에서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미숙은 마지막 발악으로 저희 부모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돈어른 나오세요. 당신 네 딸이 우리 집안 다 죽입니다. 라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아빠는 침착하게 이 변호사님과 경비실에 연락하셨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이 변호사님은 김미숙 앞에서 법원 서류를 펼쳐 보이며 그녀의 행동이 소송에 불리한 증거로 추가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경찰은 그녀에게 공공질서 문란을 이유로 즉시 떠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통보했죠.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주변의 비난 어린 시선에 김미숙의 마지막 저항은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잿빛 얼굴로 경찰의 호위 아래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이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민준입니다. 저희 합의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있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준 씨. 합의서를 준비해서 보내드리죠. 탐욕으로 시작된 그들의 계획은 결국 그들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합의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김미숙은 아끼던 금팔찌까지 팔아서 배상금 1억 8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예단비 5천만 원까지 합쳐 총 2억 3천만 원. 그들 집안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은행에서 입금 알림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기쁨보다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모욕당했던 저 박지현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 취하 신청을 하고
그 육중한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날, 강민주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영혼 없는 인형처럼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푸악한고 그렇고 강민준을 도장만 찍었습니다. 이혼 신고서가 처리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기쁨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그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거죠. 민원실을 나와 강민주는 제게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쾌한 음악을 틀고 저는 강씨 집안이라는 악몽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는 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역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최고의 경영자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했죠. 남은 돈은 전문가에게 맡겨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지원했던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전망 좋은 대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직급과 연봉 모두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단련된 단단한 마음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가끔 강씨 집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주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작은 도시로 내려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고 김미숙은 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져 예전처럼 동네에서 큰 소리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극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발 아래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제 명함에는 마케팅 총괄 팀장 박지연이라고 쓰여 있죠. 3년 전의 악몽은 바쁘고 충실한 삶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했고 제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저는 몇 년 전 안면이 있던 파트너사 대표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존중과 감탄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몇 년 못 본 사이에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아까 발표하시는 걸 보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번에 친구로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계산 없는 순수한 호감과 존중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한 그와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수준의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저로 첸지커루 청사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웨딩드레스 샵의 쇼윈도를 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순백의 드레스들. 3년 전이었다면 가슴이 아팠을 그 풍경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찢어버린 것은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거짓과 계산으로 포장된 허울뿐인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2억 원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더 강하고 독립적인 박지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쓰인
가장 가치 있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의 웨딩드레스 샵은 순식간에 멀어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앞길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저 박지연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저만의 멋진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